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빠숑입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굉장히 소중한 분을 모시고요. 또 재밌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 상에서 글을 보고 반한 분들이 몇 분 계신데요. 그러니까 가장 이제 좋은 글을 써주시는 분들을 보통 칼럼니스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칼럼니스트 중에서 몇 년 동안 제가 너무 재밌게 봤던 분이 계세요. 두 분인데 한 분은 이제 구피생인 김민규님이라고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파인드 아파트 대표님이시죠. 그분 글 요즘 재밌게 보고 있고요. 그분보다 또 다른 분야인데 더 재밌게 보는 글이 있습니다. 상권에 대한 글을 굉장히 많이 써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골목의 전쟁이라는 책을 내주셨어요. 근데 저 골목의 전쟁이라는 책을 저는 출간될 때 못 보고 나중에 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골목의 전쟁을 내신 분하고 제가 좋아했던 칼럼니스트가 같은 분이라는 걸 나중에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제 푸푸스라는 데서 같이 강의도 하게 됐었고요. 그때 이제 처음 인사 나누게 되고 알게 되면서 이게 그분이라는 걸 알게 되고 굉장히 짜릿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쪽에 부동산 분야, 특히 상권의 분야에 있어서는 제일 알차고 내실 있고 깊이 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 글을 써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골목의 전쟁이라는 베스트셀러의 저자분이시고요. 인터넷 필명은 김바비라는 필명을 쓰고 계시고요. 본명은 김영준 님이십니다. 오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준입니다. 제가 페이스북 글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저는 또 페이스북하고 김영준하고 또 김바비 또 다른 사람인 줄 알았다? 전 처음에 이제 블로그 글을 처음 봤고요. 페이스북은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게 그러니까 페이스북 김영준, 이제 인터넷 블로그에 김바비, 그리고 골목의 전쟁 작가님, 이게 다 세 분이 다 다른 분인 줄 알았던 거예요. 나중에 봤더니 다 같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다행이다. 내가 아시는 분이 세 명을 다 접할 뻔했는데 한 명으로 다 해결할 수 있게 됐겠구나. 예, 그렇게 돼서 참 기뻤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을 매일 올려주셨었는데 네. 최근 몇 달 동안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요즘 뭐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새 책 준비를 하느라 거기에 온 힘을 다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뭐 페이스북뿐만 아니고 지금 블로그 활동도 조금 이제 쉬고 있습니다. 이게 참 페이스북도 지금 하고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쓰다 보면은 뭐 못해도 그냥 한두 시간은 그냥 훅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제 거 쓰고 또 피드백 받고 딴들 보고 하고 중독이야, 중독. 딴 사람 글도 보고 맞아요. 하다 보면은 심할 때는 뭐 한두 시간이 뭡니까 그거. 글 쓸 시간을 다 뺏기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그러다가는 책을 영영 못 낼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그것 때문에 좀 참고 있습니다. 아마 골목의 전쟁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밀도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쓰고요. 그 본질을 보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칼럼니스트이기 때문에 이 후속작 내시는 게 보통 고민은 아니실 것 같아요. 전작보다 더 또 좋은 내용 담으시려고 할 테니까. 전작 자체가 워낙 완성도가 높아서.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글만 쓰고 있는 거죠. 너무 힘듭니다. 이게 두 번째 책은 어렵다고 제가 얘기를 듣긴 들었었는데 첫 번째 책은 일단 뭣도 모르고 썼고요. 두 번째 책은 아니까 더 힘드네요. 진짜 그 골목의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 상권이라는 게 이런 고민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의 아픔을 어떻게 보면은 좀 어떻게 보면 힐링을 시켜주신 그런 책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한테 오해가 있었던 부분들을 좀 많이 깨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그런 얘기를 나눠볼 텐데 글을 너무 열심히 쓰시는 것 같아요. 좀 대충 써요 그냥. 밀려내 뭐 뚝딱뚝딱 내는 내가 뭐가 돼 그러면. 뭐 재능이 다른 거죠. 네, 아무튼 후속작 곧 나오게 될 텐데 좀 많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예. 빨리 좀 나왔으면 좋겠네. 원래 작년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이거?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지금 빨리 끝내고 좀 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저는 이분이 진짜 진정한 상권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집단에 소속되게 되면은 그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진짜 상가를 운영하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없죠. 이해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가장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모셔봤고요.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 상권에 대한 상가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하두였어요. 뭐 최저임금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또 뭐 임대료 인상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텐데 뭐 이런 얘기도 좀 쉽게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상권 상가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자영업자 분들의 좀 고통 부분들인데 어떤 고통들이 좀 있는 건가요? 그분들한테는 지금. 사실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경제 분야에서는 가장 크게 두드러진 정책 중에 하나가 사실 최저임금 이슈였죠. 인상을 대폭 상승시켰죠. 예, 16% 올리고 10% 올리면서 네. 이제 누적으로는 2년 동안 29% 거의 30% 가까이 올린 거니까요. 네. 그것 때문에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이 이슈가 되었고 그게 네. 또 작년 한 해 또 굉장히 좀 많은 사회적인 또 다른 파생적인 부분을 또 네네. 이제 이야기를 또 불러일으켰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자영업이 사실 늘 어려웠고 예전부터 늘 문제였던 부분인데 최저임금 때문에 그 부분이 최근에 더 많이 부각된 것 같긴 합니다. 아, 잠깐 제가 이제 질문 드릴 게 있는데 네. 자영업이 예. 한 번이라도 호황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제 기억에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서 제가 뭐 40년 살았지만 네. 제 기억에 우리 장사 너무 잘 돼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혹 있었나요? 제가 공부 이쪽은 잘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은 사실 자영업은 장사가 되는 부분만 되고 안 되는 부분 늘 안 됐었죠. 자영업이 늘 지옥이라 얘기하는데 그럼 반대로 자영업이 천국이 언제였나 생각해보면 사실 천국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 기억이 맞는 거죠. 예.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뭐 자영업자들 계속 망하고 있다는데 네. 지금 현재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근로자 중에서는 지금 한 25%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숫자로 하게 되면 몇만 명 정도 보면 약 되나요? 500만 명 정도 되죠. 500만 명 네, 정도가 전체가- 자영업자다. 네. 예, 25%. 네. 전체가 2,500만 명 정도 되니까 그쵸. 대략 이제 네. 뭐 어떤 기준에 따라 좀 쓰는데 한 5, 600만 명 정도 되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지금 현재 많이 줄어든 게 25%예요. 네네. OECD 국가 중에서 꽤 높은 비중에 속합니다만 아, 저희가 높은 비중이에요? 네. 예,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네. 과거에는 훨씬 더 심했죠. 네네. 과거에는 훨씬 더 심했습니다. 90년대 같은 경우에만 해도 우리가 IMF 기준으로 하죠. IMF 때문에 자영업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90년대에는 IMF 이전의 자영업자 비중은 30% 가까이 됐었거든요. 아, 저는 IMF 때문에 직장에서 해고돼서 혹은 네. 정리해고나 뭐 희망퇴직한 다음에 자영업자가 늘었는 줄 알았는데 이미 그 전부터 자영업 비율은 높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 관련 통계를 시작한 게 이제 1960년대부터인데 네네. 그때 당시만 해도 자영업자 비중이 거의 70% 가까이 됐었습니다. 아, 그때- 70%요? 예. 진짜요? 예. 그거 전 처음 듣는 수치네. 네. 와. 자영업자를 누구를 포함시키는 하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아무래도 다 이제 농업에 일하시는 분들 다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를 할 수 있죠. 아, 농업까지. 그렇죠. 농업 예. 1차 산업이 굉장히 비중이 높았어요. 예. 네, 맞아요. 그리고 뭐 다 그 당시는 다 기업이란 게 사실 없었으니까요. 기업이란 게 별로 없었던 시절이고 기업에 네. 고용된 당연히 이제 그 근로자들도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그렇죠. 나머지는 다 자영업자들이죠. 아, 그렇게 따지니까 맞네요. 예. 예. 근데 이게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 공통적으로 똑같은 현상을 보입니다. 그렇죠. 옆 나라인 일본만 하더라도 1950년대 자영업자 비중은 50% 정도 됐었거든요. 아. 그게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12%까지 떨어졌고요. 일본은 예. 네네. 그다음에 유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영국 다 마찬가지입니다. 네. 근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영국도 그렇고, 네. 독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네. 이렇게 전반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영업자 비중이 하락한 현상을 보이잖아요. 예예. 늘어났던 시기가 있어요. 언제였나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90년대 중반에, 90년대 초반부터 중반, IMF 이전까지 예. 자영업자 쭉 감소하다가 예. 그 시기 때만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고요. 영국의 네. 경우에는 1980년대 자영업자 네.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보였었고요. 네네. 독일의 경우에는 1990년대에 어. 그렇게 자영업자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게 예. 영국의 경우에는 1980년대 무슨 일이 있었냐? 네. 대처 정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당시에. 대처. 예. 초대 여인. 예. 네. 어떤 일을 했냐? 네. 그때 참 많이들 망했죠. 이제 그런 이제 영국 중부 지방 네네. 이제 공업 단지들이 지금 몰락하면서 일자리가 많이 사라져 버렸거든요. 영화 빌리 엘리어트 그때 그 배경 예, 그런 배경이죠. 예. 그런 이제 공장 노동 이게 지금 제조업 기반이 완벽하게 무너지면서 네네. 그 시대에서 자영업이 늘어났던 경향을 보여요. 네네. 한마디로 경기가 안 좋을 때 늘어나는 경향이죠. 그쵸. 예, 독일의 그쵸. 경우는 1990년대라고 말씀드렸죠. 네네. 90년대. 독일의 1990년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90년대 통일이 이었죠. 예. 됐죠. 통일. 예. 통일되고 나서 경제가 좋았냐? 또 예. 한참 동안 빌빌대면서 한동안 유럽에 이제 병자란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정확하게 자영업자 비율이 늘어났었습니다. 아, 빅 이슈가 있었군요. 예. 예. 우리나라의 경우는 확실히 90년대 초반에 90년대 초중반에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는 무슨 어떤 사건이 있었는 건 아니죠. 네네. 근데 IMF 때문에 우리가 자영업자가 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전부터 이미 늘어나 있는 상태였던 거죠. 김영삼 정부 때잖아요. 예. 예. 그 일기 신도시 개발하고 막 그때 때네요. 예. 예. 한마디로 이제 예. 해외의 사례를 이제 기준으로 생각하면 경제가 안 좋을 때 이제 자영업자 비율이 늘어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현상이 90년대 초중반에 우리나라에도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IMF 때문에 자영업자가 늘어난 게 아니고 네. 그런 식으로 경제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IMF가 닥쳤다고 아, 보는 게 저는 올바른 견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네요. 이거 완전히 생각에
발상의 전환인데 네. IMF 때문에 자영업자가 늘어난 게 아니라 자영업자가 늘어난 것들이 경제가 안 좋다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IMF가 터졌다. 예. 예, 오히려 그게 이제 합리적이겠네요. 네. 뭐 IMF 원인은 사실 좀 많이 아니, 그렇죠. 복잡하긴 자영업자 합니다만, 때문에 네. 생긴 건 아니지만 네. 경제가 그런 것들을 이제 대변했다는 것들이잖아요. 뭐 안 좋다는 그런 것들이요. 식으로 생각을 예.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예, 그러네요. 야, 그러면 일단 자영업자 비중이 이렇고 이게 또 경기하고도 이렇게 맞물린다는 것들을 좀 알려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19년도 지금 현재 이 자영업자의 이슈가 뭡니까?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 아까 말씀해 주셨고요. 더 이어서 얘기해 주신다면.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 이슈가 많이 부각됐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경영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영업자가 망하는 원인은 최저임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네. 뭐 영향이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자영업이란 것도 사실 알고 보면 다 이제 비즈니스고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수익이 있고 또 반대측면에서 비용이 있어요. 네네. 최저임금은 비용에 해당됩니다. 그러네요. 임대료도 비용에 해당되고요. 그렇죠. 그 비용이네요. 결국에 수익이 났으면 사실 수익이 잘 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러니까 것들이죠. 수익이 증가하면 비용이 증가하겠죠, 당연히. 증가하더라도 사실 네. 별 타격이 없죠. 타격이 없죠. 그리고 예.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하던 논리 중에 하나가 네. 최저임금 급격하게 올리면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매출이나 이런 소득이 이게 수익 자체가 증가할 것이다 네. 라고 했었는데 네. 사실 아닌 걸로 드러났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제 그런 자영업의 어려움 자체는 네. 핵심은 비용의 증가에 있는 게 아니라 네. 수익이 꺾이는 데 있는 거였거든요. 아,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관심 이슈를 잘못 타겟팅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비즈니스인데 상가도 비즈니스인데 비즈니스는 어차피 수익을 많이 거두는 게 목적일 텐데 네. 거기는 또 비용이 필연적으로 들어가고 근데 지금 비용이 증가하는 것 때문에 수익이 안 올라가는 것들이 붙였다는 말씀이시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 핵심 자체는 와, 사실 수익만 잘 내면은 뭐 아무리 올려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죠. 네, 본질적으로 수익을 못 내는 상황에서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양쪽에서 압박을 받고 그것 때문에 네. 경영에서 힘든 어려움을 토로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핵심은 그러네요. 수익이네요. 수익을 못 낸다 이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그러면 지금 이 자영업, 상가, 뭐 상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못 내는 것들이 문제인데 네. 왜 수익을 못 내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요새 지금 나오고 있는 뭐 골목 식당 같은 프로그램 보시면서 저러니까 수익을 못 내지라고 하는데 예. 이게 좀 사실 잘못된 인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네. 예전하고 굉장히 지금과 예전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 그 환경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에 네네. 수익을 내기 과거보다 되게 힘들어진 환경이 됐어요. 저는 개인적인 기준점으로 이제 2000년을 기준으로 그 네. 이전과 이후가 완벽히 다른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0년도를 기준으로 전과 후는 예. 완벽히 다른 세상이라고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다른가요? 예.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서 다른 게 아니라 밀레니엄 20세기, 21세기. 죄송합니다. 예. 앞자리 숫자가 바뀌어서 달라진 게 아니라 네네.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한 새로운 비즈니스의 변화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그렇죠. 인터넷 쇼핑몰. 우리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상품을 구매하고 집에서 받아보는 게 가능해진 세상이 됐어요. 그렇죠. 옥션 그다음에 뭐 G마켓 이런 것만 말씀하시죠. 예. 20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무언가를 사기 위해서 가게를 찾아갔어야 됐어요. 그러니 오프라인 매장만 갔었죠? 예. 맞아요. 하여튼 전자제품을 사려 하더라도 용산에 갔죠. 그러다가 그렇죠. 컴퓨터 사러 걸로 가죠. 예, 보통. 좀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서울에 처음 왔었을 때 네. 비서울 출신이고요. 어디세요? 실례지만. 고향은 부산입니다. 부산이시구나. 예. 부산은 대도시죠. 예. 네, 아무튼 예. 서울에 처음 왔었을 때 용산에 갔을 때 저는 좀 많이 당황을 했었거든요. 왜요? 일단 호객 자체도 많았지만은 아, 상품의 가격표가 붙여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가면은 무조건 내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가격을 알아야 내고를 하죠.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시대가 많이 바뀌었죠. 21세기로 들어서면서 예. 온라인 쇼핑몰들이 생기고 네. 거기서 제일 먼저 거래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오다고 이런 전자제품 그렇죠, 컴퓨터 그렇죠. 같은 것들이었어요. 맞네요.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하고 컴퓨터가 제일 먼저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가서 내고를 가격도 모르는데 내고를 하려고 그렇게 머리 끙끙 앓을 바에야 예. 인터넷에 들어가서 비교가 되니까 한눈에. 부품 가격이 나오니까 그걸로 주문하면 저는 그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네. 굉장히 그 쇼핑 그런 시장에 있어서 상가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획기적인 사건이었네. 생각해보니까. 예.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그러니까 가격에 대해서 보는 방법도 달라지고 네. 그러네요. 예, 그러네요. 그런 일들이 처음에 그렇게 의류나 이런 이제 전자제품 같은 거에서만 벌어지고 있다가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영역과 범위가 확장되어 갔던 거죠. 그렇죠. 실제로 지금 그렇습니다. 미국에서는 네, 그런 온라인 이커머스의 네. 공룡으로 아마존을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시가총액으로 봐도 전 세계 최고 1위 기업으로 꼽히고 있고요. 예, 그렇죠. 뭐 1, 2위 다투긴 합니다만. 네, 그 아마존 때문에 날린 미국이 예, 전체 소매 매출에서 예. 이커머스가 차지한 비중이 몇 퍼센트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반 정도 되지 않나요? 50%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작년 기준으로요. 예. 이제 겨우 10% 조금 넘겼습니다. 진짜요? 예.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 그럼?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예, 반대로 예,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거 잘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경도 안 썼죠? 예.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의 온라인으로 사는데 예. 제 기준을 말씀드리면 안 될까? 좀 낮춰서 그래도 한 40%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20%입니다. 진짜요? 작년 이제 1, 4분기 기준으로 해서 20%를 넘겼어요. 생각보다 되게 낮네요. 생각보다 낮지만은 네. 그걸로 인해서 나타난 변화 자체가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그렇죠. 완전 없던 시장이 생긴 거니까. 예. 그러네요. 그리고 예. 전체 소매 시장 자체가 성장률 자체가 5% 이하선이에요. 예, 예. 근데 그런 이커머스 같은 온라인 시장 같은 경우는 두 자릿수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전체 시장이 5% 성장한데 거기에 해당되는 작은 시장이 예. 두 자릿수 성장하면요. 예, 예. 온라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한 만큼 오프라인 예. 시장은 그만큼 축소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제로섬 게임일 거 아니야? 여기서 하면 여기서 사야 돼. 오프라인 아니면 온라인 사야 되니까. 예. 예. 근데 물론 뭐 완벽하게 제로섬은 아니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예. 뭐 동일한 이제 성장세를 예. 기록한다면은 사실 뭐 너도 살고 나도 살고가 되지만은 예. 전체 소매 시장 자체가 그렇게까지 성장률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온라인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한다면 온라인 시장 자체의 확장도 있지만은 오프라인 시장이 위축되는 거죠. 그렇죠. 네. 제가 말씀 그런 거잖아요. 예. 네. 그러네요. 그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과거에 비해서 매출 부분에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저 수익 부분에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예. 결국은 온라인 쇼핑몰이 문제였던 거네요. 수익성의 가장 큰 문제는. 예, 저는 제1 원인으로 그런 비즈니스 환경 자체의 변화 때문이라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는 사실 이런 변화 자체가 눈에 직접적으로 보인 게 아니고 너무 천천히 진행됐기 때문에 네네. 우리는 제대로 체감을 못하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급속히 성장했는데도 한국 같은 경우는 20%고 미국은 10%라고 말씀하시니까 네, 초반에는 안 보였겠네요. 성장하는 것들이. 진짜로 안 보였죠. 어. 하지만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많이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소비자 입장에서 진짜 편해졌죠. 이게 너무 편하죠. 근데 이게 단지 이것만 바뀐 거겠어요? 거기에 연관된 산업들과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변화의 폭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산업 전반을 완전히 바꿔놓겠는데요. 진짜 네. 그 말씀인데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네요. 네. 진짜. 예. 그래서 저는 그 때문에 예. 상권이라고 얘기하면은 예. 그 상권을 구성하는 것은 소비자와 임대업자 예. 그리고 거기는 비즈니스를 하는 이제 사업자 예. 그렇죠. 세 주체가 이제 음. 서로 이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네네. 세 주체 다 여기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죠. 소비자는 좋은 건가요?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 나쁠 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소비자는 그만큼 과거에 비해서 가격 네. 정보를 명확하게 받고 네. 주문을 통해서 네. 편하게 배송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네. 얼마나 좋습니까? 직접 네. 물건을 이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배송까지 하니까.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사는데 그럼 네. 장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네. 장을 보게 되면 예전에 마트까지 간 다음에 혼자 이고지고 왔어야 돼서 차 없으면 정말 쥐약이었거든요. 제가 90년대 컴퓨터 살 때 예. 요사 가서 사왔잖아요. 예. 진짜 그 박스에다가 예. 그 있잖아요. 그 노건 같은 거 네네. 묶어가지고 그렇게 들고 그렇게 전철 타고 다녔네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예. 지금 그렇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생각해보니까. 마트는 그랬네요. 마찬가지죠. 전자제품이야 가끔씩 예. 사니까 그럴 수 있다지만 마트는 사실 굉장히 자주 갔었잖아요. 그렇죠. 매주 한 번씩은 갔으니까. 근데 그러네요. 지금은 그 패턴도 바뀌고 있다는 거죠. 저 진짜 최근 1년 동안은 마트를 한 번도 안 가고 다 온라인으로 배송시켰어요. 생각해보니 네. 그러네요. 예. 대형 마트들도 지금 현재는 온라인 배송 중심으로 많이 축을 그렇죠. 이동시켜 나가고 있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음. 다른 사업이라고 안 그럴까요? 자영업자의 비즈니스는 사실 대표적인 게 요식업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식당이 제일 많이 예. 부각이 되죠. 예. 식당 뭐 주류그룹 판매업들이 되게 좀 많은데 네. 치킨집. 예. 네. 식당 이런 요식업에도 배달의 영향이 생겼죠. 그렇죠. 지금 배달, 그러네요. 배달 배달이 앱. 확 커졌네요. 네. 배달 분야가. 첫 번째 배달 앱이 있고요. 예. 두 번째는
그런 이제 완제품 시장 HMR이라 하죠. 예. 이제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 해서 가정 간편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마트 가면 봐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예. 전자레인지만 돌리면 나오는 맛있는 식품. 맛있어요. 예. 네, 맞아요. 되게 잘 돼 있죠. 예. 그것들은 배송해서 집에다 저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저도 지금 뭐 노브랜드 이런 데 가서 막 네. 비비고 이런 거 사갖고 와서 웬만한 식당에서 사 먹는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 양쪽에서 타격이 된 거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식당에서 어지간한 식당에 가는 것만큼 맛있으니까 예. 그리고 좀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그렇죠, 저렴하죠. 장기 보존이 된다는 점에서 훨씬 더 편해요. 예. 소비자로서는 굉장히 편하죠. 네. 음식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게 굉장히 큰 이제 경쟁력에서. 야,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전 경제가 다 엮여 있네요. 그러니까 소비자까지 예. 엮여 있는 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런 뭐 즉석 조리용 제품이라든지 다 완전 그 반제품 돼 있는 것들 사 먹는 것들이 식당에 가는 것들 한 번씩 줄이는 것들이 있네요. 네. 그런 것들도 영향을 줬다는 것잖아요. 결국은 네. 상가 자영업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게 그런 HMR 같은 경우는 배송이 예. 가능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입죠. 예. 두 번째는 제가 이제 배달 앱을 말씀드렸는데요. 예. 배달 앱이 이제 참 재미있는 게 네. 배달이 된다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떡볶이 집을 예로 들어볼게요. 네네. 예전에 떡볶이 집은 이제 동네마다 하나씩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떡볶이를 먹으러 굳이 옆 동네로 가시지는 않으셨잖아요. 저는 갔어요. 떡볶이 덕후라서. 아무튼 예, 예. 동네 많죠. 김밥이나 예. 이제 떡볶이나 보통 이제 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주변에서 소비하는 것들이지 굳이 예. 그걸 사 먹으러 옆 동네나 옆 예. 동네나 그런 멀은 데를 가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떡볶이는 동네 맛집이죠. 네. 배달이 됐습니다. 네. 배달의 시대가 됐어요. 네. 배달료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배달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것도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옆 동네인 것도 시켜 먹을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예. 그러면은 옛날에는 동네마다 떡볶이 집이 하나씩은 있을 수 있었지만 네. 배달이 되면은 예. 그 중에서 제일 잘 되는 데에 매출이 몰리고 그렇죠. 나머지는 줄어들게 돼 있죠. 예. 그럼 또 한 군데는 살아남고 소수의 곳은 살아남고 나머지는 매출이 또 줄어듭니다. 대한민국 대표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서 가장 자신있게 추천하는 특강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소개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파숑 김학렬 소장의 명품 강의입니다. 누가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을 들어야 할까요? 어떻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셔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강의장에 가기 어려우신 분들, 실속 있는 내 집 마련을 하려는 분들, 알찬 임대 생활을 하려는 분들,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를 꿈꾸는 모든 분들은 꼭 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총 5강 강의 중 1강은 무료 맛보기 강의입니다. 1강을 먼저 들어보시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딱 책 한 권 가격으로 명품 부동산 특강을 여러 번 반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파숑의 대한민국 부동산 투자의 정석, 여러분의 부동산 지식을 2단계 올려드릴 참 좋은 강의입니다. 아,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네요, 진짜 이게. 다 엮인 문제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배달앱이랑 배달 서비스가 강화가 되게 되면은 모든 자영업자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그러니까 몰리겠네, 잘 되는 집으로. 잘 그러네요. 되는 집으로 이제 한정되는 예, 거죠. 그러네요. 야, 그럼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지금 일단 오프라인 매장만 갖고 있는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웬만한 큰 경쟁력, 그러니까 다른 매장과 차별화되지 않는 장점이 없다고 하면은 이게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만큼 요구되는 이제 숙련도나 예. 기술이나 품질 자체가 높은 거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시장 자체가 이제 전문화되어 간다고 저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우리가 이제 옛날식 관점으로 보자면은 자영업은 누구나, 특히나 요식업 같은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예.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게 전문화 과정이 되어가는 거예요. 네네. 전문화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한쪽에선 공장제 제품들이 네. 굉장히 완성도 높은 공장제 제품들이 치고 나오고 대량 네. 생산 제품으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 위쪽에서는 그만큼 숙련도와 기술을 쌓은 사람들이 굉장히 또 하이 퀄리티 레벨로 나오고 있어요. 네네. 이 양쪽 가운데 어디 한 군데라도 속해야 돼요. 그러네요. 그렇지 않으면 다 이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 이 생존의 법칙이 정말 더 어렵고 고난이도가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네. 야, 그럼 지금 자영업자들의 문제를 지금 정부나 지금 뭐 이쪽에서는 비용 쪽에다 포커싱을 했던 거잖아요. 예,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상승하고 또 여기다가 임대인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월세, 그러니까 네. 고임대료 이 논란으로 다 몰고 왔었잖아요. 예. 근데 그거보다는 일단은 그 고임대료 문제도 물론 영향이 있긴 하겠지만 그 전에 수익이 문제가 더 큰 거죠. 김영준 대표님 분석에 의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본질적으로 환경 자체가 변화하고 매출이 꺾이다 보니까 이 모든 비용들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로 저는 이제 보고 있겠죠. 네. 현 정부에서는 뭐 이제 그런 경쟁 자체에도 이제 뭐 좀 제한을 걸고 있긴 하죠. 예를 들어 대형마트라든가 네. 대형 이제 복합 쇼핑몰 같은 데도 이제 그런 규제를 포함시키려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런 환경 자체가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 자체도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임대료를 낮추려는 노력 혹은 최저임금을 높이려는 노력 가지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겠네요. 결국은 수익성이 개선이 안 되면. 예. 예. 그러면 이 수익을 개선해주는 방안들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정말 이건 더 어렵네요. 그 모든 자영업자를 다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인 트렌드로는 점점 자영업자 비율이 줄어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전문화 과정에서 모든 산업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사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대량 생산이 언제 시작되느냐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네네. 산업혁명 때 제일 먼저 도태된 사람이 누굽니까? 손으로 이제 실을 수공업. 잡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었죠. 네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뭐 방직기가 등장하면서 다 실업자가 돼가지고 네. 그런 방직업체 그런 공장에서 일을 하는 노동자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다른 사람을 전향해버렸어요. 그러네요. 그런 식으로 발전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커버하는 범위가 점점 늘어났고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 와중에 실업자가 이제 이런 마찰로 인해 이제 마찰적인 실업자가 생긴 것도 사실이란 거죠. 네네. 그런 현상이 전 산업에 벌어졌지만은 지금은 자영업에서도 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제 하는 거죠. 네네. 이전까지는 그냥 이제 논외로 우리가 생각했던 건데 네. 자연스럽게 하나의 현상으로 포함돼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금 자영업자 입장에서 보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이런 대형 기업이 아니면. 지옥 같은 지금 상황인 건 그래서 지금 사실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특별한 노하우가 없으면 예. 이제 자영업은 해야 되는데 일반 취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은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기도 하시잖아요. 예. 좀 매뉴얼화돼 있고 프랜차이즈 들어가게 되면 또 이렇게 권역이라는 걸 나눠서 또 이게 과다 경쟁을 하지 않게 이렇게 좀 매장을 또 분배도 해주기도 하니까 물론 이제 다른 브랜드랑 경쟁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런 것들도 일종의 해법이 된다고 보시나요?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가장 제일 유효한 선택지로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요? 예. 프랜차이즈는 제가 어디 갈 때마다 늘 얘기하는데 프랜차이즈는 대량 생산의 한 방식이에요. 공장에서 찍어내는 대량 생산의 방식이 있고요. 네. 모든 이제 대량 생산 공장에서 찍어낼 수 없는 부분을 매뉴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생산하게 하는 대량 생산의 방식인데 네네. 이게 바로 프랜차이즈거든요. 예. 본인이 이게 지금 현재 이제 이런 이제 전문화로 흘러가면은 네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네네. 대량 생산 체제의 일원이 되거나 네. 대량 생산에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가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네네. 대량 생산에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럼 대량 생산으로 합류를 해야만 하는 거죠. 네. 이건 사실 선택이 아니고 그냥 유일한 답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입장에서 유일한 답안이다. 예. 근데 지금 이제 프랜차이즈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경쟁이 또 가다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또 프랜차이즈 매장 점주들도 수익이 좀 악화되고 있고 또 네. 프랜차이즈 본사에 또 그런 또 부당한 또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고 예. 좀 거기 또 어려운 상황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하는 자영업보단 그래도 생존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그럼 감안한다 하더라도 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이거 조금 어렵고 비극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방법을 찾아가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난번에 그 국회 청문회였었나요? 예. 그 백종원 씨가 나와서 네.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들 뭐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조금 필요 이상 많은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그 능력에 비해서 그래서 좀 구조조정이 될 필요도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동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예. 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가 아니고 사실 이미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있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 자체가 비율이 이제 점점 하락세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네네. 구조 조정이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네네. 제가 말씀드린 이제 전문화로 가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의 등장 때문에 네. 점점 그 영역이 힘들어지고 있다고 얘기한 거잖아요. 예. 이거 자체가 지금 현재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으니 이게 바로 구조 조정이에요, 사실. 네네.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인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 예.
거기에서 이제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그 트리거를 좀 당겨가서 앞당겨서 벌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거 구조조정을 앞당겼다고요? 예. 최저임금 때문에. 야. 그러니까 비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렇게 확 올라버리니까 네.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하지 못했으면은 네. 시장에서 머물 수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실 구조조정이죠. 그러네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을 저는 지지하진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그로 인한 부작용들도 있으니까요, 분명히. 네네. 하지만 최저임금을 이제 뭐 천천히 올렸다 해서 그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 보는 주장에는 저는 공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몇 년 후에 일어났을 일, 한 5, 6년 이후에 일어났을 일을 한 1, 2년 정도로 앞당긴 거예요, 지금. 네네. 결국은 최저임금 인상은 뭐 단기적으로는 이게 좀 가속화하는 형태 그런 결과를 양산하긴 했지만 어차피 일어날 일을 좀 미리 좀 경험한 것뿐이다. 오히려 좀 이 구조 조정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이 자영업자 기반들도 뭐 조금 덜 좀 뭐 힘들다고 해야 되나요? 한번 또 그렇게 좀 볼 수 있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바로 그런 것 때문이죠. 만약 이제 그냥 속도 자체를 그냥 완화한 상태로 이제 그런 현상에 대해서 대비하는 방식으로 다른 이제 그런 대안을 만드는 방식으로 갔었다라면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현재 대안이 없는 상태 그렇게 올려버렸고 거기서 이제 나름 다른 파생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급급하게 하나를 막으려 하고 또 하나가 또 터져 나오니까 또 하나를 막으려 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문제란 거예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방편. 제일 큰 문제는 사실 자영업자들 중에서 한 절반 그러니까 자영업자를 딱 이제 창업자들 딱 나눠서요. 30대 이하와 40대 이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신규 진입자 중에서 40대 이상 비율이 50%가 좀 넘습니다. 근데 이 둘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30대 이하의 창업자들은요. 어느 정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숙련도가 있거나 목표 지향이 되게 명확해요. 내가 이런 가게를 오픈하겠다라는 게 명확한 경우가 좀 많아요. 한마디로 목적형 창업이 많고요. 4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생계형 창업이 많습니다. 생계형. 감이 확 오네요. 예. 왜냐하면 더 이상 이제 월급쟁이나 그런 걸로 할 수 없으니까 자기 자신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이제 창업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고용. 야, 그 말 멋있네요. 네네. 문제는 그렇게 오픈한 분들이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쩌면 궁여지책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에서 가장 많이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30대 이하의 창업자들이 아닌 40대 이상의 창업자들이에요. 그러네. 준비되지 않고 창업됐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 분야에 대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이 구조조정의 물살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40대 이상의 자영업자인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그럼 이 사람들이 이제 내몰렸다 해서 갈 데가 있느냐고요. 없지 않았습니까? 없죠. 일자리가 없어서 한 건데 거기서 나와봤자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러면 참 힘드네요, 이거 진짜. 그럼 정부에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0대 이상 말씀하신 이게 지금 생계형 창업자들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것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든지 간에 뭐 대형 프랜차이즈가 진입하는 것들을 막기도 하고 골목 상권을 살린다고 해서 뭐 그런 골목 상권 살리기 프로젝트처럼 뭐 백종원의 골목 상권 상가 그런 프로젝트 나오기도 하고요. 캠페인이 일종의 캠페인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런 골목 상권을 살리는데 아니면 전체적인 상권을 좀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도움이 안 될 거라 보고 있는 게 바로 그 때문이죠. 이런 기본적으로 그런 이제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변화해서 수익 자체가 꺾이는 마당이에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누가 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대 이상이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뭐 연구가 없고 공부가 없고 매뉴얼대로 하는 것들이 좀 편하기도 하고.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람들도 자영업자란 말이죠. 맞죠.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규제를 걸면은 결국에는 서로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된 겁니다. 그러네요. 그 프랜차이즈 대기업이라고 규제를 걸게 되면은 그 점주들 같은 경우는 그냥 자영업인데 그 사람들한테 피해 간단 말.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네. 야, 이거 참 어려운 문제네요, 진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게 사실 그 일자리 문제와 노동 문제가 다 개입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풀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어려운 문제가 생각하고요. 결국 이 최저임금을 올린다고 하는 거는 그 프랜차이즈에서 일하는 비용이 또 올라가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중 고통이 될 수도 있는 것들이네요. 야. 그리고 이제 이게 자영업자들만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게 다 연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권은 소비자와 사업자, 임대인이 결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영향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임대인이라고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러네요. 임대인도 영향이 있겠네요. 그대로 영향을 받으니까 상권 자체가 크게 영향을 받아서 변하게 되는 거죠. 과거를 할 것 없습니다. 굳이 불과 이제 한 201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5년 전만 하더라도 한 상권이 뜨면은 그게 영원불멸하게 계속 지속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랬죠. 예. 예. 사실 뭐 개발 시대의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사실 맞는 얘기긴 합니다. 네네. 예전에 한 군데가 딱 뜨면은 그 상권 절대 지지 않았죠. 웬만하면요. 뭐 지금 명동, 뭐 압구정동, 뭐 강남역, 뭐 그런 데도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했었죠. 예. 근데 개발 시대 때는 워낙에 예. 성장률 자체가 높았고 예. 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긴 하거든요. 그런 이제 상권 자체가 사실 내수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수 시장은 결국 소득과 인구의 함수란 말이에요. 맞죠. 예, 예. 그렇죠. 고성장의 시대에는 네. 소득도 빨리 늘었었고 예. 그때 당시 인구도 참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수요가 막 늘었겠네요. 예, 수요가 막 늘어났으니까 한 군데가 성장하고 또 예. 다른 한 군데가 성장하면 계속 이제 확장이 올라갔어요. 되는 거죠. 확장이 올라갈 되는 수밖에 거죠. 예.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인구 증가세도 지지부진하죠. 예. 소득 자체도 지지부진합니다. 지금 현재 예. 저성장 시대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한 곳이 그렇게 불변하게 올라가지 않아요. 만약 그래서 사이클을 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젠트리피케이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2010년대 초반부터 이제 막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었죠. 예, 젠트리피케이션이 2010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죠. 맞습니다. 예. 예. 홍대가 막 뜨고 홍대 쪽에 임대료가 많이 올라가니까 네. 그걸 견딜 수 없어서 네. 가게들이 외곽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네, 그렇죠. 뭐 결과론적으로 홍대는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커지긴 했습니다. 예. 다른 지역은 다 그렇진 않죠. 홍대하고 조건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렇죠. 홍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내국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 수요도 또 많아졌고요. 외국인 공항철도가 예, 쓰기 시작하면서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자체가 커진 것 같아요. 거기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진짜 골목 상권이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큰 상권이 됐죠. 뭐 그런 식으로 뭐 이태원에서 뭐 경리단, 해방촌도 그렇게 형성했던 것 같고요. 네네. 네. 지금 녹음 자체를 지금 현재 홍대 쪽에서 하고 있지만은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10년 전만 생각하셔도 이 동네 이 지역을 봐셨을 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보면은 평지지 않습니까? 여기 이 일대 전체가 다 평지예요. 네. 평지에다가 다가구 주택들이 이제 밀집해 있는 곳들이었어요. 그렇죠. 다 지금 상가에 있는 게 다 다가구 주택이겠죠. 주거 지역들이에요. 예, 근데 빌라 뭐 이런 거. 예, 빌라, 다가구 주택 이런 것들인데 예. 그런 것들이 사실 상가로 개조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네요. 조금만 바꾸면 그냥 네. 문만 바꿔달아도. 왜냐면은 주거용 건물에서 네. 1층하고 지하층 같은 경우에는 안 좋은 층이잖아요. 그렇죠. 활용도가 거의 떨어지죠.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고 네. 이게 사람들도 반지하 살면 습기 차고 이래서 네. 별로 네.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네. 가게 입장에서는 완전 좋은 층이에요. 그렇죠. 노출이 되니까요. 네. 1층이나 반지하층 같은 게 노출이 쉽고 가기가 네.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네네. 가게로 내자면 이거보다 더 좋은 네. 입지가 없게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1층이 가장 바꾸기 쉬워진 거죠. 주거용 건물에서 1층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홍대 자체는 발전했어요. 게다가 굉장히 이 지역 자체가 다 똑같이 너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순히 이제 이 지역 위치한 서교동만 해도 엄청나게 큰데 그 너머의 지역까지 다 똑같은 이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이었어요. 연남동, 동교동, 뭐 기타 네, 그렇죠. 등등. 그러니까 합정동. 확장이 예. 이 상권 자체가 확장하고 그런 식으로 거대화되기 딱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 서울의 다른 지역에 그만한 조건을 갖춘 곳이 없죠. 그렇죠. 특히 강북 지역 같은 경우는 산도 많아서 뭔가 다 네. 단절돼 보이고 강남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또 오피스 뭐 그런 것들이 많아서 네네. 이게 또 좀 이쪽 홍대 같은 이런 상권은 또 아니잖아요. 네네. 거기도 진짜 말 그대로 진짜 빌딩이어서 예. 그렇죠. 비싸기도 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홍대 같은 경우는 괜찮을 수 있었지만 다른 것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네네. 압구정이 이제 한참 90년대 초반에 막 떴다가 X 세대 때 제가 그 세대입니다. 네. 네. 압구정이 이제 네. 기세를 잃고 몰락하면서 예. 부각된 게 2000년대 후반부터 부각되기 시작한 게 가로수길이었습니다. 가로수길, 예, 신사동. 네. 왜냐하면 가로수길 지금이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만 음. 옛날 생각해보면 가로수길은 강남에서 되게 특이한 곳이죠. 그렇게 되게 주변에 고층 건물 많은데 딱 가로수길만 네. 홍대처럼 다가구 주택, 낮은 건물 사람 별로 안 들어다녔어요. 네, 그런 곳이었어요. 네. 되게 특이한 조건이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많은 이제 상가들이 들어섰고, 그냥 예술하거나 뭐 그런 분들도 많이 들어섰고, 화공이나 뭐 그렇게 하는 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갔죠.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한 곳이었어요. 네네. 근데 거기 자체가 크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다죠. 예, 거기 다죠. 예. 근데 거기에서 임대료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니까 예. 당연히 초기에 진입했던 그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내고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러네요. 예. 다 빠져나갔죠. 예. 그 이후에 그런 더 비싼 임대료를 낼 수 있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들어봤었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그것보다 더 넘어가다 보니까 음. 최종적으로 가장 큰 임대료를 지불하고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거는 유통업에 해당합니다.
유통업들이 그렇게 해당됩니다. 그러네요. 이게 또 이제 온라인까지 할 수 있어야겠네요. 딴 데서 매출도 생겨야 되니까 그거 임대료 감당하려면. 예. 예, 그러네요.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상권 얘기할 때 목 얘기를 하는데 좋은 목을 차지한 것들은 다 유통업체들이에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유통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들어가서 예. 유동인구들을 최대한 많이 가격 안으로 끌어들이게 해서 소비를 일으키는 곳이기 때문에 네네. 매출 발생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들어가야 됩니다. 유동인구. 예. 예, 가로수길이 그렇게 발달하면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났죠. 네. 그래서 가로수길이 거의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막바지라 표현하는 게 좀 그렇네요. 네. 그랬을 때 성장이 뭐 더 성장의 한계에 이르렀을 때 예. 갔을 때 보면은 전부 다 유통업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못 네. 파는 이제 스파 브랜드들이나 네. 매장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커졌고요. 거기 애플 스토어 들어왔잖아요. 그거. 애플 스토어로 들어가는 건 좀 그만 비교적 최근의 일이죠. 예. 옷가게들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 거의 그 성장이 거의 끝나갔을 때 제가 그 가로수길 메인 스트리트를 보고 받은 느낌이 명동 같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명동 같다는 의미가. 명동은 네.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지 굉장히 유통업들이 많이 발달했죠. 옷 파는 그렇죠. 이제 그런 예, 옷 파는 예. 대형 브랜드들이 패션 브랜드들이 대형 점포를 많이 세우고 네네. 화장품 가게도 대형 점포들. 네이처 리퍼블릭. 네, 제일 그런 비싼 것들도 공식 있죠. 가격. 예. 네. 다 유통업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유통업입니다. 그런 것과 비슷한 비즈니스 구성들이 가로수길에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면은 사실 매력이 하나도 없죠. 그러네요. 굳이 거기까지 찾아가서 딴 데도 있는 건데. 네. 그리고 그러네요. 유통업은 이커머스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업종입니다. 그렇죠. 이거 뭐 그냥 어디서든지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내국인은 갈 수가 없어요. 네. 한마디로 업종 자체가 그렇게 그 길을 구성하는 비즈니스 믹스 자체가 유통업으로 바뀌고 나니까 네네. 내국인 입장에서 갈 수 없는 곳이 됐어요. 아, 그러네요. 네, 생각해보니까. 내국인 입장에서는 떠날 수밖에 없는 곳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걸 소비할 외국인 관광객 위주로 타겟을 맞춰야겠죠. 그러네요. 예. 아마도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로수길에 들어가서는 신사동 일대가 네. 성형 외과들이 참 많은 곳이니까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이 성형을 하러 이제 많이 한국에 오기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성형 관광 뭐 그런 놀러 오죠. 아마 그런 것도 생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또 달리 얘기하면은 명동이란 더 뛰어난 네. 압도적 더 좋은 상권이 있는데 집객력이 훨씬 좋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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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순위에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 그럼 유동인구가 떨어집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활력을 점점 잃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경리단도 이렇게 젠트리피케이션을 겪은 대표적인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경리단길이라 하면은 경리단길이 뜨면서 네네. 지금 현재 전국에 그런 무슨 리단길이라는 카페가 많이 생겼잖아요. 망리단길, 예, 그러니까 리단길 많이 생겼죠. 오리지널 뭐 경주에 황리단길도 있고 그럽니다만 참 오리지널 일한데 정작 오리지널이 침체가 돼 버렸어요. 거기는 왜 침체가 됐나요? 사실 이제 냉정하게 얘기해 보자면요. 네네. 경리단길이 상권으로서 상권 입지 자체로서 좋은 곳이 아닙니다. 제가 그 동네 근처 살아서 아는데 예. 이거 완전히 언덕에다가 똑바른 길도 아니고 그 건물이 하나도 똑같은 게 없고 다 삐뚤빼뚤하고 좀 이상해요. 언덕이잖아요. 고바이잖아요. 예, 맞아요. 예. 건물 자체가 뭐 이제 그렇게 규격화되지 않은 거에 사실 뭐 큰 상관은 없지만요. 예. 일단 지하철에서 좀 꽤나 멉니다. 꽤 한참 걸어야 되죠. 거긴 역세권이라고 할 수 있지가 아니에요. 역세권이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르막길이에요. 네. 그다음에 길 자체도 좁습니다. 그렇죠. 뭔가 있지 않은 이상이야 사람들이 안 갈 곳이에요. 대부분 다 역 주변을 통해서 성장하는 곳들이지 상권들은요. 그렇죠. 왜냐면은 유동인구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에는 대중교통이니까요. 대중교통.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지하철인 전철. 거고요. 예. 근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거기가 들어섰던 거는 이태원의 위성 상권의 측면으로 떴단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이태원이 예. 많이 비싸지면서 예. 거기 있던 사람들이 경리단길로 많이 옮겨갔고 경리단길 되게 쌌으니까요. 그렇죠. 경리단길을 띄울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이 진입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굳이 찾아갔던 거예요. 상가 컨텐츠가 좀 다른 데 없었던 특이했던 컨텐츠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찾아갔던 거예요. 예, 뭐 장진우 거리 뭐 그런 것들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참 많았습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크래프트 맥주 흐름을 이끈 그런 더부스라든가 예, 맞아요. 그런 예. 업체들도 사실 거기 경리단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예. 맥파이라든가 다 경리단길에서 시작했습니다. 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갔던 게 컨텐츠를 보고 네네. 임대료를 올렸죠. 임대료를 열심히 올렸습니다. 네네. 그런데 임대료가 바뀌면은 지역을 구성하는 믹스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걸 또 감당할 수 있는 또 감당할 수 있는 상가가 비즈니스가 또 다르니까 들어가야 비즈니스가 다 달라지는 거죠. 네. 맞죠? 예. 임대료 오름에 따라 비즈니스의 구성 자체도 좀 빈곤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네네. 사실 이 부분에서는 저는 임대인뿐만 아니고 거기 들어가는 임차인들도 책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비즈니스 자체가 좀 빈약한 비즈니스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찾아갈 매력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임대료가 오르는 거는 사실 또 비용 측면에서 또 문제가 발생했던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그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이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요식업의 경우에는 네네. 평균적으로 매출에서 차지하는 임차료의 비중이 8%에서 10% 정도예요. 음. 평균적입니다. 전국 네네. 평균입니다. 이거는. 네. 좀 이제 좋은 상권 같은 경우는 매출에 차지하는 임차료 비중이 좀 더 높아지긴 하죠. 네.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제가 10% 그냥 편의상 10%로 말씀드릴게요. 네. 이 말은 네. 임차료가 있으면 그 곳에서 얼만큼의 매출을 발생시켜야 그 지역에서 그 곳에서 버틸 수 있는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10%로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임대료가 100만 원인 곳이 있다. 그러면은 월 1,000만 원의 매출을 넣어야 그 지역에서 그 자리에서 장사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러네. 예. 경리단길 같은 경우에는 가게 위치나 넓이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은 200만 원 초반대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월세가? 예. 예. 그러면은 월 2천만 원이 넘는 매출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무얼로 2천만 원을 낼 수 있을까요? 매출을. 심지어는 거기는 비즈니스 타운도 아닙니다. 그러네요. 주말 장사만 해야 돼요. 그러네요. 주말 장사만 평일하고 해가지고 주말이랑 확 차이 나죠. 예. 평일 저녁도 아주 제한된 저녁 시간과 그러네요. 주말에만 장사해가지고 2천만 원을 매출을 내는 게 쉬울까요? 2천만 원 낼 수 있는 매출을 낼 수 있는 업종이 확 제한돼요. 그러면 이게 판매하는 물건의 각 단가가 높아야 되는데 경리단께서 파는 것 중에서는 다 요식업 식당이잖아요. 식당 위주죠. 그래서 뭐 비싸봤자 뭐 몇천 원, 몇만 원 다닐 텐데 굉장히 힘든 일이죠. 맞죠? 예. 그렇게 임대료 오르면은 들어갈 수 있는 비즈니스 자체가 제한돼 버리니까 예. 있던 업체는 빠져나가고 그 정도 매출 낼 수 있는 업체는 굳이 거기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공실이 발생합니다. 예. 실제로 그래서 경리단길 최근에도 다시 가보고 느낀 거지만은 공실이 좀 너무 많이 났어요. 아, 실제 공실이 많이 났던가요? 예. 경리단 부대 입구가 사실 거의 메인 스트리트라 할 수 있는 곳인데 맞죠. 예. 평일이긴 했습니다만은 불 꺼진 곳을 보니까 제가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상권 자체가 침체가 되다 못해 그것도 입구에서부터 그렇게 돼 있다는 걸 보니까 입구가 그러면 저 위는 더 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사실 잘 맞아요. 아마 위쪽은 차량 위주로 아마 돌아다니는 거라서 좀 다르긴 할 겁니다. 하지만은 입구가 어느 상권의 입구, 그 상권의 입구는 사실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얼굴이 그렇게 어두워진 거를 보고 나니까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참 좋아하고 자주 찾아가는 곳이기도 해서 더욱 네네. 그랬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같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대놓고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만은 아마 그게 꺾일 거라는 가정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죠. 한번 이제 뜨기 시작했기 때문에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번 올라타면은 예. 제대로 올라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일들이 벌어졌고 그런 식으로 가라는 것들도 명백하게 지금 보이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긴 하지만 이제 그 상권에 진입하려고 하는 이제 자영업자 분들도 방심하고 들어간 거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크게 고려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간 것들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좀 있긴 하겠네요, 좀. 그런 문제들이 이제 좀 크죠.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사실 제가 좀 걱정하는 부분들은 네.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의 비즈니스 환경 자체가 이제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만큼 컨텐츠가 중요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좋은 컨텐츠를 예, 만들 수 좋은 있는 콘텐츠. 예. 지금 빠숑님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 계신데 이런 분이 사실 많지는 않죠. 근데 그런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는 네네. 상가의 총 수요 자체가 줄어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경리단길도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다른 지역이라고 안 그럴까요? 그렇죠. 예. 어차피 거긴 콘텐츠가 있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권 구조였었고요. 지형상. 네.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죠. 예, 다른 지역도 크고 작지만은 이제 거의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에 이르러 가고 있다 생각해요. 이커머스의 발달은 우리의 생각보다 지금 현재 실물 경제를 어마어마하게 뒤바꾸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각 변동인 거예요. 또 가속화시키겠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지금 뜬 상권을 얘기할 때 뭐 그런 것들 많습니다. 지금 그리고 상권들이 굉장히 서울시만 해도 굉장히 많이 생겨났잖아요. 예. 홍대뿐만 아니고 홍대, 연남동, 망원동, 뭐 지금 을지로도 상수, 그렇고, 예, 을지도 좀 생기고 있고, 예. 뭐 이렇게 생겼는데 선택지가 익선동. 예, 익선동도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네. 비해서 선택지가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놀려면은 홍대를 가야 됐지만은 예. 지금은 홍대가 아니더라도 갈 곳은 많아요. 맞아요. 많아요. 예. 과거에 비해서 집중력도 좀 약해진 상황이죠. 그렇죠. 상권에 대한 집중력. 예, 거기다 로열티도 많이 떨어졌겠네요. 네. 특정 지역에 대한.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나마 이런 것들은 차라리 낫다는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음. 지역들은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몰리는 지역이잖아요. 네네. 서울 시내 제가 놀러 나가는 제가 홍대도 놀러 나오는 거고 뭐 연남동도 거기 연남동이나 뭐 을지로나 거기도 이제 술 마시고 모임 가지러 가서 나가는 곳이지 거기 일하러 가는 곳은 아니거든요. 네네. 거긴 사람들이 놀러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꼭 찾아와야 될 만한 비즈니스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렇죠. 주거 상권이 조금 더 지금 이런 환경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 왜냐하면 집 주변에 있는 가게들은 굳이 찾아갈 만한 가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활 편의 시설이죠. 그러니까 근린 상가죠. 예, 근린 상가 시설은 굳이 찾아가는 시설도 아니고 네. 배달로 가장 쉽게 대체될 수 있는 곳들이죠. 그렇죠. 요즘은 또 배달까지 하게 되면 네. 더 상권이 더 상가가 필요 없죠. 게다가 이런 번화한 상권에는 예. 저 같아도 나오면은 한 끼에 뭐 한 몇만 원 정도 그냥 쓸 각오를 하고 나와요. 네네. 쓸 생각을 하고 기꺼이 내가 한 끼에 2만 원 정도도 쓸 수 있다, 3만 원도 쓸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나오는 곳이면 집 주변에서는 돈 아낍니다. 아끼겠죠, 당연히. 예. 돈을 아끼죠. 그러면은 매출 자체가 제한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그러면 주거 상권이 네네.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근데 아파트 공급할 그러네요. 때 예. 아파트를 지을 때 보통 상가를 되게 많이 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상가 항상 짓죠. 상가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예. 이제 주거 분양을 할 때 거기서 예. 조금 이제 주거 분양 단가를 좀 낮게 잡아서 상가 수익에서 어느 정도 벌충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예예. 근데 상가에서 이렇게 타격이 생기면은 주거 상권 쪽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고 영향을 다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야, 그럼 여러 가지 지금 사회적인 변화가 점점 진행이 될 텐데, 야, 이거 진짜 이커머스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 주거 상권 뭐 전방위적으로 다 변화시켜 버리겠네요, 진짜 그러면. 그래서 제가 20세기와 21세기는 너무 큰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린 게 초반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때문인 거죠. 진짜 이 배달 앱이 갑자기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배달의 민족. 예. 이건 처음에 만드셨던 이제 상담 멤버 한 분이 나와주시기로 하셨었는데, 저희 네네. 방송에 한번 나올 텐데, 한번 진짜 물어보긴 할 텐데, 그냥 모시려고 했는데, 물어볼 거리가 생각이 많이 생겼습니다. 덕분에. 야, 지금 50분 동안 거의 폭풍 강의를 주셨거든요. 지금 자영업자가 갖고 있는 문제의 핵심들을요, 한 번에 다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떤 위기고 어떻게 흘러왔고 지금 어떤 것들이 문제고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까지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요. 예. 그러면은 자영업 지금 비율은 점점 줄겠네요. 처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전 세계가 다 그렇듯이 우리나라도 예. 장기적으로 줄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을 하셔도 자영업을 통해서 수익을 버시던 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 것들이잖아요. 아마도 그런 분들이 생기겠죠. 예. 예, 그러니까 뭐 직장에서도 좀 대기업 같은 경우도 40살이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구조조정이라든지 명예퇴직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준비를 어느 정도 하는 것처럼 자영업자 분들도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될 타이밍이 왔다는 거잖아요. 예. 대안이 전혀 없을까요, 이분들한테? 지금 아마 정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골목 상권을 자꾸 살리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게 그냥 대안이라기보다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좀 고민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물론 저희가 정책을 만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참 이런 걸 걱정하고 있네요, 저희가. 그래서, 하도 이제 저희 예. 주변 지인들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돼서 저도 좀 여쭤봅니다. 그래도 상가를 많이 보셨으니까. 그래서 참 이 주제를 생각할 때마다 참 제가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사실 네. 단순히 자영업 문제로 생각하자면 이렇게 복잡하게 많이 엮여있고 본질적인 건 제가 자영업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일자리 문제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일자리죠. 네. 똑같은 일자리인 그래서 거죠. 예. 이게 정확하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봐요. 네네. 장년층 이상의 일자리가 그만큼 없다는 얘기거든요. 없죠. 네. 예.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제 앞으로도 만들어 나가야 될 게 장년층 이상, 장년층과 노년층이 일할 일자리가 필요하던 건데 사실 이 부분에서 액션이 좀 많이 지지부진한 게 사실이죠. 네네. 근데 장기적으로는 만들어야만 한다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요. 네네. 자영업을 해서는 안 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냥 무조건 당하는 입장에서 조금 소극적인 입장의 자영업 분들은 애초에
시작부터도 조금은 이제 준비가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해서는 안 됐었다. 예. 그런 말씀이신 그리고 거죠? 예.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음.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정책을 만드는 건 사실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맞죠. 국가가 해야 될 예. 일인데 음. 노후에 대한 사회적인 사회 보장 제도 자체가 네네. 부족하고 음.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 지금 좀 늘려가는 게 지금인 거면 지금 상황이지만 네. 그것도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네네. 거기다 일자리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몰린 거예요. 내몰린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목표는 사실 안정적인 소득이에요. 안정적인 그렇죠. 소득을 원하는 건데 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어떻게 안정적인 소득이 나올 수 있습니까? 네. 사업은 본질적으로 변동성이에요. 그리고 네. 변동성을 얼마나 견디느냐인데 음. 그 변동성을 견디고도 얻는 수익이 보잘것없단 말이에요. 네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됐던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호해주겠다 하는 것도 사실 방향성 자체로는 잘못된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럼 어떤 일자리를 만들었냐? 음. 능력 있는 사업자분들이 네네. 더 열심히 자기 사업을 키워가지고 많이 고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야, 맞네요.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자영업자도 말이 좋아 사장님이지 예. 뭐 자기를 고용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예, 예. 결국은 고용을 당한 거잖아요. 예. 그럼 뭐 진짜 잘 나가는 뭐 그런 큰 뭐 이런 자영업에 같이 일을 하는 것들이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러네요. 예. 네. 좀 잘 되시는 분들, 능력이 있으신 분들의 네. 뭐 처음에는 본인 혼자 하거나 아니면 뭐 몇 명 정도 고용해서 일을 하다가도 네. 그렇게 한 몇십 명, 100명 넘게 고용하는 그런 사업체로 저는 발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이제 제 생각이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정부의 방향성과 거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건 쪼개고 조그만 것들을 키우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오히려 크게 해서 그걸 다 고용하게 하는 것들도 어떻게 보면 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어차피 목적은 내가 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을 예. 받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좀 월급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이런 어떻게 보면 자영업의 연합 아니면 좀 자영업의 큰 것들을 키우는 것들 방법이 될 것 같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좋은 대안이고요. 문제는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렵다는 데 있죠, 사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또 특정 기업을 밀어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게 자영업뿐만이 아니라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또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대기업만 또 수익을 다 갖고 가는 건 아니냐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따지고 보면 대기업도 하청업체들이 있는데 네. 대기업이 잘 되면 하청업체도 잘 되는 것들이잖아요. 뭐 1차 같이, 벤더, 2차 네. 벤더, 3차 벤더 다 잘 되는 것처럼 오히려 돈은 더 2차 벤더, 3차 벤더 사장님들이 훨씬 더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동남권 이제 영남 쪽에 그 기업 뭐 조선업 침체되고 제조업 죽으면서 지금 다 거기가 지금 영향이 있잖아요. 결국에는 다 같이 살아야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게 다 같이 사는 방법인지 또 한번 국가적인 차원으로 예. 고민해 볼 수 있는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아요. 아유, 오늘 그냥 자영업 얘기를 시작해가지고 국가 산업까지 화두를 던지고 좀 일단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너무 무거운 주제를 쉽게 설명해서 감사하고요. 좀 쉬었다가 예. 입에서는 좀 말랑말랑한 얘기. 예. 제가 좀 알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재밌는 말씀 많이 해주잖아요. 스타벅스 얘기도 궁금하고, 예. 뭐 군반도 얘기도 궁금하고, 네. 백종원 씨도 좀 여쭤보고 싶고. 알겠습니다. 예, 오늘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빠숑의 세상 답사기.